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찌라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이름 바꿀까요? 뭘요?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로? 뭘로 해도 괜찮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라는 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찌라시 중국 이야기가 이걸로 바꾸면 약간 그 오리지널이 훼손될까 싶어가지고 손을 못 대겠어. 사실 저 찌라시란 이름에 굉장히 애착을 가진다니까요. 근데 그 찌라시란 이름만으로도 노딱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나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노딱 맞았는데 찌라시를 다 빼야 되겠구나. 뭐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자 역시 만나면 유쾌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더 맨더머 같대. 심지어는 나보러 새로 등장한 패널이라고 그러더만. 한지가 4년이 넘었는데 새로 등장했대 나보러. 잠깐만요. 카메라 위치 살짝 맞춰줄게요. 이쁘게 해주세요. 너무 낮아. 그래서 약간 딴또 같아. 야, 씨 오래간만에 전문 용어 듣는다. 딴또. 네, 그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딴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 좀 애매해요. 작은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뭔데? 난장이 조금 큰 거. 네. 또 그게 또 신체 비하가 되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네. 150회를 넘어서 드디어 다시 1회 15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1,500회 중에 10분의 1이 지나가. 예, 그러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 40년 남았는데. 그러지 아니 뭐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하면야 뭐. 맘만 먹으면 하루에 2편씩 할 수 있지. 70 넘어서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알겠습니다. 자, 송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작가 TV 이게 제가 이제 간혹 이제 계열사 순시한답시고 돌아다녀봐요. 멋지네. 재벌 회장이라서. 그래서 우리 송 작가 계열사는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넘어다 보면은 이게 조회수도 높고 매니아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방송 듣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래. 저 방송할 때 실시간 접속자가 1,500에서 2,500명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소리 없이 강한 우리 계열사다. 아주 네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들을 만한 게 맞습니다. 비록 다 노딱이지만은. 들을 만한 게 많기 때문에 노딱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록 노딱은 많지만 노딱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광고 별로 많이 안 보고도 그냥 득템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약간 방송 패턴을 바꿨어요. 옛날엔 강의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치면 요즘 이제 카메라를 설득하는 마음으로 같이 카메라랑 농담 따먹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라이브한 그 실제감이 있다. 좋아하십니다. 어쨌건 송 작가 TV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정말 좋은 콘텐츠입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천재는 일찍이 없었다. 한 명 있었다면 그건 도올 김용옥 선생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도 저한테 한 수 접었습니다. 네. 이제 다스베이다 보고 있으면은 김호준 총수가 더 이상 말을 섞지를 못하잖아. 이게 말이야. 예전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제 JTBC에서 방송할 때 한번 저하고 좀 엇갈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적지정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얘기들이 비슷했는데 우리가 따라한다고.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빨리 했고요. 예. 그분이 시진핑 장기 집권 안 한다 그랬고 저는 한다 그랬고 결국 하고 있죠. 송 작가 승. 네. 자, 야, 도올 김영욱과 비견되는 도올 김영욱을 넘어서는 짱돌. 네. 뭐 그분 우리 방송 안 들을 테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안 들을 테니까 막 이기는데 어쨌건 송 작가 TV의 그 컨텐츠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허접한 새날 번사보다 헐났습니다. 새날이 안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날의 가치는 우리 그 청취자한테 정치적 지향점을 준다는 면에서 저는 엄청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과가 있어서 정치에서 발을 떼서 그렇지 정말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이야기였죠. 자, 어쨌건 송 작가 TV를 많은 구독 좀 바라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팟캐몰 홍보의 시간. 제가 이번 주에는 무엇을 골랐을지 궁금하시죠? 그러게요. 예상을 벗어났을 걸. 콜롬비아 무슨 뭐 롱패딩, 겨울 상품 이런 거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내가 한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화면을 보세요. 짜잔. 아하, 불판이네요. 불판이네요. 저 그릴이라고 하죠. 그릴. 전기 불판. 근데 나는 일단 이 비주얼을 먼저 본 게 아니고 가격을 먼저 봤어. 27,000원짜리인데요. 지금 현재 그 할인이 돼서 그렇죠. 원가가 99,000원입니다. 난 저거 되게 좋아해. 내가 가끔씩 우리 그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갑니다. 부천에. 그러면은 우리 작은엄마가 저렇게 널찍한 거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 그러니까 이거 사줄 수도 있잖아. 요즘에는 식당 데려가서 조카 왔다고. 근데 꼭 거실에다가 저렇게 널찍하게 깔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여기저기 탁탁탁 얹고 소세지도 얹고 해가지고 작은아버지랑 이 소주 마시면요, 둘이 한꺼번에 마시면은 두 사람이 앉아서 10병 먹어요. 와. 근데 그게 이제 한두 시간에 마시는 건 아니고 한 5시간에 걸쳐서 마시는데 한 번 가면은 술을 먹겠다고 가는데 딱 저게 지금 거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이제 그 안주 조절하면서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대부분 가스 불판 같은 경우 온도 조절이 어렵거든요. 근데 전기 그릴은 컨트롤이 쉽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우지 않고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 맛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다 코일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원적 개선을 내는 그런 류의 이제 코일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 올려져 있는 게 등심인가요, 안심인가요? 아무튼 솜니다. 소죠. 네, 저 솜니다. 그러다가 지금 되게 더럽게 맛없게 올려놨는데 사실 여기다가요 삼겹살 좀 깔고 목살과 항정살을 좀 깔고 맨 위에다가 버섯 좀 넣고요. 김치 좀 깔고. 그러니까 요거 위치가 잘못됐다고. 이쪽에 지금 버섯 깔린 데 있죠. 콩나물 좀 깔고. 그러니까 거기 버섯 깔린 데 맨 밑에. 그렇죠. 새송이 버섯 깔린 자리에다가 김치를 깔아야 돼. 저 김치하고 콩나물 뭘 같이 깔아야 됩니다. 모르는 거야 지금. 네. 고기 좀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구워야 이게 더 맛있다는 그 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소 먹고 돼지 먹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게 지금 팟캐몰에서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작은아버지와의 그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네. 가격이 부담 없잖아 저거. 그렇죠. 뭐 한 서너 사람 점심 식사로 가격밖에 안 나오잖아. 하나 사러오면 저런 거는 씻기도 쉬워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한 10번만 쓰시면 본전 뽑지 않을까요? 10번은 뭐예요? 5번이면. 5번만 써도 본전 뽑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술 마실 때 안주로만 쓰느냐? 기본적으로는 부침개 할 때 명절에 또 딱 꺼내갖고 쓰고요. 저 길이가 48cm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50cm 거의 가깝다 이런 얘기죠. 만 대 팔아봐야 2,700만 원어치네요. 진짜 그러네. 아이고 저 어쩌려고 저러냐. 저 쿠폰 쓰면 23,000원까지 할인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쿠폰도 다운하게 돼 있네 저기. 네네.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 70% 할인되는 팬소닉의 와이드 전기 그릴 많은 분들의 구매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팟캐몰을 살려야 우리 송 작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낼 수 있습니다. 눈물겹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재선. 네. 그런데 그 재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이 재선을 뒤흔드는
또 등장한 또 위기들이 또 있어. 그렇죠. 이 사람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구나. 근데 뭐 이 사람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고요.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정치적 배경의 흐름이 좀 이따 뭐 좀 스포를 하자면 셰일가스로 이루어져 왔던 지난 10년간을 버텨왔던 미국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사실 탄탄합니다. 트럼프는.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스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미국은 우리한테 엄청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기 방송 스포래.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이따 할 건데. 네. 혹시 어디 가실까봐. 그렇군요. 네.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네. 채널 고정. 리모컨 손대. 지금 우리가 무슨 테레비니? 요즘에 그렇게 보시더라니까. 요즘 텔레비로 봐. 진짜? 요즘에 IPTV는요 다 유튜브로 볼 수 있게 돼 있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실에도 리모컨에다가 새날 유튜브 하면은 딱 채널을 갖다 줘요. 거기서 생방송이 뭐든 볼 수 있어. 음성 인식이 잘 돼서 송작가 TV 하면 TV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됐다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찾아 그 채널.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자 그렇고요. 자 근데 그 질문이나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금 북한과의 북미 관계,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협상. 네. 여기 지금 올해 과제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재선에 가는 가도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다시 등장하지만 결국에 트럼프의 재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로서 북한을 비핵화했다라고 하는 트럼프 스스로의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임기의 자랑거리. 네, 치적 쌓기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잠잠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진척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미국과 그 북한은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맞딜을 할 수 있는 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선 해결 후 비핵화 선행 이후에 제재 해결 이 방안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꽃감을 뽑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꽃감을 빼주기 위해서 그걸 대신하는 역할을 러시아와 중국이 해주기로 하고 그렇지. 한국이 조율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은 회담은 하지만 실무는 딴 나라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실무적으로 지금 밀접하게 붙어 있을 관계는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북한 중에 누가 지금 이 북미 회담을 더 간절하게 원하느냐? 북한이 더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키는 트럼프가 잡고 있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1월 한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북한 관련 일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 공중훈련이죠. 뭐 물론 규모를 줄인다고 했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북한 영공 위를 5분이면 날아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의 한미 공군 전력들이 이 전개를 하는 훈련이 15일날 있단 말이에요. 안 넘어오더라도 바짝 쫄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긴. 그럴 수 있지.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 예산 발표를 했는데 무려 7%를 늘렸단 말이에요. 무기 구입비로. 북한이 막 비난하고 있잖아. 지금 국방비가 50조가 넘었어. 네. 이런 과정 중에 우리나라 김연철이죠.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방미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방송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미를 통해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지만 뭔가 할 얘기가 있겠죠. 지소미아가 23일 날 24일 날. 네. 그러니까 23일이 종료죠. 그렇죠. 아마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변화를 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없나 그냥 종료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사실상. 그 지소미아 종료가 이대로 되면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6.5 내니까 협상 없던 걸로 하고 미군 철수할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웃기는 놈들이에요. 아니 1조 받던 거를 6조 달라면 어떡해.
요게 딱 5배 비율입니다. 일본은 2조 받다가 10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는 20조 받다가 100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밑밥인 거야. 우리는 제일 싼 거야. 그런 거야? 예. 왜냐면 다른 데에서 받아야 될 게 더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마 이거는 미국이 던지는 떡밥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받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첫 협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협상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확답이 없긴 합니다만. 잠깐만요. 네. 문 대통령이 부산에 이제 그 아세안 회의를 네. 이제 점검하려고 한번 내려갔어요. 네. 최근에. 근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송 작가님의 촉으로는 어때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5일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한미 공중 훈련의 이후에 북한의 태도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지나고 나서 일종의 미사일 내지는 뭐 미국에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든지 뭐 이런 시험을 추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일 날 김정은이 이제 일본에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조총련계 신문을 통해 가지고 조선신보를 통해 가지고 올해 3차 북미 협상이 안 열리면 대화 기회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진짜겠지. 그건 오래됐지. 네. 그 얘기를 한 지는. 아니 근데 13일 추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답 받겠다 그렇죠. 이런 건데. 만일 안 해주면 내년 초에 ICBM 쏘겠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던진 겁니다. 오라면 가겠다. 미국도 갈 수 있고 3국에서 만나자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올해 안엔 이걸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그 김정은의 방안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결들은 17일 날 앞으로 한 3, 4일 남았는데요. 17일 날을 전후해서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ICBM을 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담은 열린다.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를 사실상 구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어. 말하자면은 트럼프에게 계속 세게 던져서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그 북한의 저 어떤 망동을 멈춰라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그렇죠.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시해를 베푸는 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연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일부터 20일까지는 죽기 살기로 막 망발을 때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27일 날 조용히 부산을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첫째 주에 워싱턴으로 건너가는 그런 수순을 밟았을 때 효과가 제일 극적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이런 예언들이 맞으면 대박이고 안 맞으면 뭐 우린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중에 만남은 김정은이 원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장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특별하게 결과를 내놔야 되는 의무감이 없거든요. 미국은 현재. 그 내놔야 되는 대상은 중국, 러시아가 할 거란 말이에요. 안보리 제재 푸는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 좀 더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김정은을 불러들이는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기획되고 조율되고 있는 실무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이든 피셜이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염원 같은 거라서 네네. 저는 꼭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식의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트럼프 탄핵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네. 저는 그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트럼프가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미 과반수 이상을 상원에서 공화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용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흠집내기 위한 대선령이었다고 봐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은 대대적인 후보 물갈이를 준비를 해놓고 이걸 이제 빵 터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이 네.
지금 이제 유력 후보에서 탈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탄핵과 관련된 게 조 바이든과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제 아들이 돈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정치적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유력한 후보로 있으면서 이게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 1의 상처를 주게 된다면 민주당은 10의 상처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내가 얘기한 건데 이게 왜 정치 개입이냐 하고 막 우기면 트럼프가 결국은 이겨요. 근데 이 탄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민주당은 강행을 해서 이제 조사권을 발동을 시켰죠. 그 상황에서 바이든을 버려버린 거죠, 현재로서. 그랬기 때문에 탄핵의 문제는 남고 바이든은 갔고 바이든을 대체해서 더 막강한 후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긴 뭐 대선 1년이 남았는데 뭐. 네. 뭐 아직 정치는 생물이야. 또 여기서 제가 숟가락을 안 얹을 수가 없는 게 맞다. 나 살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블룸버그. 그렇죠. 올해 2월 달 아마 2월 15일, 14일 방송이었을 거예요. 미국에 넘쳐나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있는 후보들 다 헛거다. 바이든 있고 뭐 엘리자베스가 다 필요 없고 작두 탔네. 본선에 가면 나온다 블룸버그. 제가 이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블룸버그가 출마 안 하겠다. 그냥 돈만 내겠다. 후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바보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정치는 생물이다. 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대선 안 나온다는 것도 그때 가봐야 알아. 물론 뭐 그 이외에도 훌륭한 후보가 많긴 합니다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블룸버그만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일단 세잖아. 트럼프하고 인기로 보나 지명도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뭐 하나 안 밀리는 사람이 블룸버그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간단하게 블룸버그 소개를 하자면 해봐요. 트럼프보다 5배 부자입니다. 재산이 55조 원. 트럼프 한 10조 원 된대요. 네, 전 재산 다 해가지고. 그런데 트럼프는 정치적인 경력이 전혀 없는 신인이지만 이분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다. 그렇구나. 막강한 정치적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야, 뉴욕은 전 지구의 수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대선이 나가는 거랑 똑같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시장을 하는 동안 그 2번이 공화당으로 나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 소속 시장이었는데 3선 때 나가서는 공화당을 탕따하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시장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체적인 그 인기도 지명도가 트럼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정치적 길을 많이 닦아왔습니다. 뭐 총기 규제 사업에다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지가 좋구나.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 환경재단인데 미국 안에서 모든 석탄 발전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목표로 5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그런 재단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이고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대선에 선거자금 5억 원을 이미 공탁을 했어요. 이거를 자기가 나가든 딴 사람이 나가든 민주당 후보 그 발탁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가장 센 거는 트럼프는 트위터로 정치를 하지만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블룸버그 통신의 실제 운영자라는 겁니다. 야, 근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블룸버그는 나이가 너무 많다. 42년생이야. 어때 42년생이면? 거의 박지원 의원인데. 실제로 곧 80대잖아요. 아니 저기 치맥기 있어가지고 정신 오락가락하던 힐러리도 지금 다시 나오려다가 블룸버그 나온다면 접어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미국 정치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막 35살 먹은 주커버그도 사실 민주당 후보로 거론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근데 42년생 만 77세 지금 한국 나이로는 78세가 이게 좀 약점이긴 하네. 레이건도 그 나이 때 저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는 봐져요. 어쨌든 간에 블룸버그는 뭐 트럼프에 비하면 상당히 미국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굉장히 정통적이고 뭐 품위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물론으로 따지자고 치면 이건 뭐 윤 모 씨와 조 모 씨의 비교만큼이나 굉장히 출신도 다르고
갖고 있는 업적이 다른 사람이죠. 블룸버그가 이제 엘라베마하고 아칸소주 등의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는 뉴스도 최근 나왔고요. 네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실까요? 그러시죠. 네. 어쨌건 간에 지금 트럼프의 강력한 이 상대할 후보로 블룸버그가 등장했다. 그렇죠. 그 이야기고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들어갔어. 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을 하다 이제 끝나고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환율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러의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품들이 수출이 잘 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수출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또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이 달러 정책을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방송을 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중국이 이 위엔화를 7위엔선으로 높여버렸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돈이 비싸진 거예요. 미국 돈이 싸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이제 원화 그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갈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자원,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것이죠.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네. 거다. 그래서 이 셰일가스를 적절하게 뽑아서 좋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경기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데 이 목표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기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막 무역 전쟁 일으키고 뭘 다 해봤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래도 북한의 전쟁 핵무기 연습을 멈췄던 게 자기 자신의 최고 치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제대로 뭔가 끌어낸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적인 면에서는 뭐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선 때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도 선거가 있는 내년도에 미국 경기가 사실상 최고의 호황이 돼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있는 애는 주가가 막 너를 뛰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집권당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양으로 국내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셰일가스가 가격도 좋아야 되고 수출도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고요. 네. 자,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자국 이익 우선주의 뭐 이렇다 보니까 네네.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에 굉장히 많은 적들이 생겼죠. 이건 이제 방금 그 셰일가스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 이제 그동안은 중동에서 최고로 많은 석유를 사다가 쓰는 소비국이었지 산유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2011년 이후에 오바마가 처음 파기 시작했는데 셰일가스를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들을 뽑아가지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껴버리고 전 세계 산유량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의 주축 산업이 석유 산업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주산품은 예전처럼 무슨 뭐 무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석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경쟁국들이 생긴 거야. 그 경쟁국들을 죽여야만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동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란을 죽였어요. 이란의 산유량을 핵 제재를 통해서 막았죠. 이란이 제대로 석유를 팔 수 없게끔. 그래야 가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제재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 이제 정치적인 제재를 가했고 사우디를 배신을 때렸습니다. 사우디에서 사주던 석유들을 전부 다 수입을 멈춰버린 상태에서 그걸 대체해서 우리 석유를 사서 써라라고 강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네. 그 친미 국가를 배신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석유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산유량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통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 가스를 포함한 석유의 양은
8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8천만 배럴 네, 하루에. 네. 감은 사실 안 온다. 감은 잘 안 오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8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사실 자기 나라에서는 석유를 안 뽑고 그렇죠. 중동 등에 의존해 왔죠, 일부러.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석유를 뽑아도 이걸 널리 보낼 수 있는 송유관 시스템이 뭐 석유 개발 초기 때는 있었지만 그 후로 낙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셰일가스를 재개발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 가스 수송선을 이제 새로 까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임기 초반에 SOC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사업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석유를 회전시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서부 쪽으로 서부 동부 쪽으로 석유를 옮겨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SOC를 만드는데 트럼프가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수출국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국가가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석유를 보내기 위해서 기존의 산유국이었던 중동과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에 있는 석유를 수출 금지, 달러를 못 쓰게 만듦으로 인해 갖고 그만한 수요를 미국에서 사가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동 안에서도 중동의 석유 가격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로 생산한 만큼을 중동 니네들이 이 산유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최소 $50 선으로 맞춰다오라고 하는 강요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강요들을 그동안 묵묵히 받아들이던 국가들이 에이, 난 더러워서 이제 더 못해 라고 깽판을 놓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깽판을 놓은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석유 송유관을 막아버리니까 러시아는 직접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송유관을 깔아버린 거예요. 바다로 바다 지하로 해갖고 송유관을 깔았어요. 가스프롬이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EU 쪽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수출량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가스를 유럽에 팔아보려고 했던 미국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된 거죠. 그나마 EU에서 가스를 사다 쓴, 그러니까 미국 가스를 사다 쓴 유일한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송 경로나 이걸 보더라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갖고 그쪽에다 이제 일종의 저기를 깔았는데 지점을 깔았는데 그마저도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고 거기서 이제 유전에서 석유가 생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에서 직접 내려오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이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미국산 가스를 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나와버린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중남미입니다. 미국이 생산해서 카나다, 멕시코, 남미 쪽에다가 석유를 집중적으로 팔려고 작업을 친 거죠. 그래서 그 경쟁 상대로, 그러니까 미국산 석유가 중남미에서 팔리는데 가장 걸림돌이었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경제적 제재로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나쁜 놈이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생산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 석유를 팔아먹은 거죠. 진짜 나빠. 네. 왜 그래, 왜? 그래서 천벌을 받았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거지가 됐지만 카나다가 대형 유전을 개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만 석유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보면. 아니죠. 네. 그럼 중동의 석유 질이 더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석유질은 셰일가스가 훨씬 좋습니다. 중동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진류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좀 중유나 경유 같은 쪽의 비중이 높은 거고 현대 에너지는 대부분 경진류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라든지 가스 같은 것들이 활용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스들을 생산하기 좋은 게 셰일가스였는데 그 셰일가스의 우수성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걸로 세계 대표를 하려고 했었으나
여기저기서 이제 석유값이 오르니까 50달러 선에서 석유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석유를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8천만 배럴 중에 10%를 미국이 생산을 해왔는데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신생 그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유전들을 만들면서 석유들을 추가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미국의 통제권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카나다라든지 가이아나, 그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대요. 저 처음 들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도 일산 1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유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만들어지게 되면 먼 거리에 있는 미국 석유를 사다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게 뭐 지구에 무슨 이런 자원이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 해도 지구 참 넓어. 그리고 이제 뭐 석유가 뭐 얼마 정도 되면 고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석유의 그 소비량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게 각도가 꺾인 거예요. 하긴 그렇기도 하겠다. 자동차들도 뭐 지금 전기차로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료 효율들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 그동안의 석유나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아니면 발전에다 쓰였는데 발전에 대한 석유 수요가 많이 이 가스라든지 원자력으로 대체가 됐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내연기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효율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10km 안 나가면 차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구나. 결과적으로 계속 매년 석유 사용량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미국이 무리해서 늘려놓았던 세일가스 산유량이 전 세계 석유 산업을 지금 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각자 가까운 나라에 있는 석유를 뽑아 쓰자라는 주의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석유는 아끼다 똥된 케이스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석유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석유가 훨씬 더 그 유리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초창기 때 사실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수출하는 그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사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무역 분쟁이 딱 벌어지고 나서 25% 세금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말을 못하는 게 전 세계하고 똑같이 때리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 가격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사실 세계적 추세는 보호무역이 아닌데도 이게 자기들 국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이 특히 우리나라 무역전은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셰일가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의외로 매출은 얼마 안 나와요. 석유값이 비싼 게 아니라는 거야. 총 수출 규모가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많은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문제의 핵심을 세 가지, 이 문제적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미국의 셰일가스가 일산 뭐 한 600만 배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일반 석유인 거고, 셰일가스가 600만 배럴이 나는데 그 중에 520만 배럴 이상이 이 텍사스주에서 집중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텍사스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유정들이 일반적인 석유 유정처럼 막 20년, 30년씩 뽑아 쓸 수 있는 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밀집한 지역에서 한 10년을 뽑아 쓰다 보니까 벌써 고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2018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산유국들에서 집중적으로 석유에 대한 그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 중에 가장 뼈아픈 산유국 두 군데가 사우디와 이란입니다. 사우디는 아람코라고 아시죠? 이번에 네.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뭐 오일 그 현대 사우디 오일 했던 국영 석유사죠. 그렇죠. 뭐 자산 가치를 200조 원 이상을 본다고 하는 뭐 전 세계 석유 수출의 10%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석유 재벌. 네. 국영 재벌인데 이제 이게 그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과거에 했던 대로 오페크의 뭐 그
그 제한을 받아가지고 석유 산유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경영을 위해서 얼마든지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와서 양대 축을 이루는 이란이 그동안 이제 이란의 산유, 그러니까 그 석유 보유량은 러시아, 사우디에 비해서 세계 뭐 3위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까지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그 잠재적인 그걸 뭐라 그러죠? 매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새로운 유전을 추가로 발견해 버렸습니다. 이란이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이란은 사실상 지금 미국의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 유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란 석유의 양이 급증하게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일가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한 가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새로운 루트가 조만간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건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 G2가 미국을 방해하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투기성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 지급된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금융 비용으로 먼저 지불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정을 개발했으면 이 유정을 개발하는데 초기 개발비 들 거 아니에요. 굴착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시설 설비를 하는데 여기 들어간 총 비용이 우리 돈 3조 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3조 달러면 우리 돈은 얼마죠? 3천조 원이 넘는 거예요. 3천조. 야, 거의 4천조 원 가까운 선보를 땡겨다 쓴 사업인 겁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513조입니다. 이마만한 돈을 갖다 썼는데 여기서 나오는 석유 그 생산량이 그닥 많지 않은 거예요. 600만 배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원외교야? 그러니까 이게 투기 산업한 게 투기 산업.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운영한다는 이름으로 주식 시장에서 미국 달러 쉬우니까 주식 시장에서 IPO를 해갖고 엄청난 선불을 먼저 땡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자해서 석유를 뽑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 뽑아낸 기름값의 20% 내지는 30% 가까운 비용을 금융비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하나도 없는 사이에요. 그러네. 이자 쉽게 표현하면. 이자죠. 네. 왜냐면 이게 금같이 가격이 막 천차만별로 오를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금방 떼돈을 벌겠지만 셰일가스는 3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발비가 안 나오고 5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수요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50달러 이쪽 저쪽 언저리에서밖에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생산을 해봐야 그리고 이걸로 수출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포장을 해봐야 실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내년 초에 터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성토할 거거든요. 야, 그럼 트럼프한테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막 4중고, 3중고, 5중고 막 이렇게 막 겹쳐 오는구나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셰일가스 거품이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미국의 그나마 경제 뭐 무역을 진행해 왔던 이 가스 수출 부분 안에서 심각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블룸버그하고 경쟁이 아니에요. 트럼프 자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공화당 안에 다른 주자가 없다는 것만큼은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한테 위안이 되는 부분인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은 이제 중임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는 네. 웬만하면 안 바뀌더구만. 그렇죠. 네. 웬만하면 2선은 차선까지 재선은 그냥 보장을 해주는 뭐 이런 예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요. 트럼프가 기존의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흔드는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민자들에 대한 일종의 탄압 정책이죠. 이제 이걸 장벽도 만들고 막. 네, 장벽 만들고 이민자 그 막고 추가 이민 안 받는다 그러고 있는 놈들 쫓아내고 이런 정책들이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샤인 트럼프의 어떤 주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공화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그 도시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민자들한테는 일종의 적대 계층이었어요. 레드 오션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의 표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트럼프가 끌어들여 가지고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네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미국을 좀먹는 적이다라고 분열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맥힌 거예요. 갈라치기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로 일단 대선을 쥐었고 실제 그 정책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인건비가 오르고 불법 이민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낮겠지만 막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는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이민자들과 도시 근로자들이 이 트럼프한테 많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게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나 그 선거인단을 뽑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주, 53개 주 중에 40개 이상의 주들이 이 당원하고 일반 시민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에 나오고 있는 지지 기반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응답에 설문에 답할 수 있는 애들 대부분 당원이거나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러니까 설문에 답할 수 있는 만큼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트럼프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이들이 샤이 트럼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하면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현재 같으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기 위한 농민들, 도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을 민주당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트럼프의 지지층을 와해시킨다고?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 자기 지지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대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표를 얻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데 왜 그 내 표가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 안 올 거니까 그들을 조지는 정책을 하게 될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제 근로 임금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격, 경제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프레임의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가 셰일가스 산업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로 뭐 경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만히 보니까 경제 엉망이고 석유 산업들 전부 다 적자 투성이고 셰일가스는 하면 할수록 망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셰일가스 폐막론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남은 1년 시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갈지.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에 선을 내밀 것이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트럼프가 그 무역 전쟁을 선포해놓고 자국 보호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쉽게 말하면 미국에 뭔가 물건을 수출하고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미국과 직접적인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키우고 공장을 늘리고 또 이러한 거를 통해 가지고 산업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중국이 삼성전자 물건을 다 사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미국 북미 지역이 삼성전자 총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70%의 매출을 거의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뭐 자동차나 일반적인 사업들처럼 일본은 많이 옮겨갔잖아요. 자동차 산업들이 토요타나 뭐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도 삼성이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반도체가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품이나 소재 산업이 미국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부품이나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이 굉장히 밀접한 거리 안에서 서로 분업을 해온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사실상 가장 큰 시장이 이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이 이 소비의 일축을 감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반도체 공장들이 중국, 일본을 그 주변으로 한 동아시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재 그 국산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생산 벨트가 그 안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삼성의 문제가 뭘까요? 소재 국산화죠. 소재 기술 확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전면적인 소재 국산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일본을 죽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삼성이 소재 국산화 내지는 반도체 기술 소재를 완전히 이제 100% 확보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삼성은 한국의 공장에 있는 것보다 미국의 공장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장 있는 곳에. 그렇죠. 70%의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지금 국산화율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일본을 견제하고 일본을 미워서가 아니고 실제 앞으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핵심이 IT 산업이고 반도체 전쟁이라고 봤을 때 이 생산 기지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쪽에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절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전자업체, 화웨이 같은 업체들이 이제 최대 큰 시장이었던 미국의 기술적인 어떤 시장적인 우위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실제 공장이나 본사 내지는 지사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이어질 것이고 그게 앞으로 세일가스로 무너질 위기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들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번에 한국에 왔을 때요. 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만나가지고 뭐 그 세일즈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그렇죠. 롯데가 가장 이제 발빠르게 갔습니다만 롯데는 세일가스 보고 화학 공장을 옮겼는데 4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롯데는 이제 완전히 망한 거고요. LG의 가전 사업이나 삼성의 가전 사업들은 아마 미국의 본토 월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물리치고 북미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삼성을 비롯한 가전 전자제품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러시가 기술 이제 지금 있는 기술 국산한 게 일본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소재 기술 확보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제가 가능하고 트럼프는 이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등이 트럼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그렇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트럼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고요. 지금 반도체 전쟁뿐만 아니라 5G 전쟁에서도 화웨이나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식의 앞으로 기술 패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위상은 아마 내년도 정치적인 바람만 잘 탄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걸 보고 직접적인 투자가 많이 이미 삼성 쪽으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용만 없으면 삼성 잘 나가겠구나. 그래서 이재용을 없앨지 모릅니다. 오히려 미국이 좀 더 총수에 의한 지배 구조가 아닌 전문 CEO라든지 뭐 이런 그 집단 형태 제대로 된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 측에서 이재용 관련한 일종의 비토 그리고 삼성이 이제 외국인 주식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식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요구하는 수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재선하는 가도에 어쨌건 이건 이제 뭐 쓸데없는 그 예상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트럼프는 재선이 된다 안 된다 하나만 골라봐요. 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 북미 관계가 중간에 선수가 교체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지 사실. 일본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거고요. 중국도 사실은 트럼프보다는 블룸버그가 훨씬 상대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만큼은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또라이 짓이 아니면 이런 외교적인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는 똑똑한 미국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미워도 인성은 더러워도 트럼프를 응원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죠? 몰입이 되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한 20분쯤 지났나 했더니 50분 지나버렸네. 아, 그렇군요. 야,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이야기해주는 사람. 세라자데 그 뭐 이쁜 언니죠. 네. 자, 세라라데. 예. 왜 이름이 생각 안 날까? 생각 안 나도 돼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줄 거거든.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 천재도 못하는 게 있어. 좀 이렇게 구멍난 백과사전 같은 거지. 아니 천재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게 그런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촉은 잘 잡고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51회 방송 오늘 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트럼프는 재선된다. 그럼 이런 위기들이 의미가 없구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뭐 제가 민주당 후보 블룸버그가 나오는 걸 10개월 전에 알 수 있었던 것만큼 트럼프도 이미 그러한 충분한 그 노하우들 대비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디펜딩 챔피언 트럼프가 일단은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뭔 일이 터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생물이니까.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바뀌어야 재밌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뀌면 안 된다고. 그렇죠. 바뀌면 저 된다고.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트럼프의 정책이 중간에 중단되면은 민주당이 또 그걸 갖고 김정은 또 흔들면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네오콘의 득세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또 요원해지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임기 내에 웬만한 그 외교적 지형, 통일의 지형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협업이 2년만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년. 자, 예.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임기 끝나고 다시 1년만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찌라시 중국 이야기 151회 방송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작가 TV도 많은 구독 좀 바라겠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어마어마한 방송이에요. 지금 대략 구독자가 얼마쯤 되죠? 구독자는 한 16,000명 정도 되시는데. 야, 그런 방송이 구독자가 한 5만 원 돼야지 지금. 근데 지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여건상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방송을 못 하는. 네, 그건 뭐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자. 저도 전업 방송인 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는 물러가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